한민복 시인의 자본주의 삶이란 시가 있습니다. 2만 원 상당의 시 원고를 문학 잡지사에 넘기러 가는 시인의 어느 하루를 전묘한 이 시에서 돈과 삶은 안타까울 정도로 등가입니다. 삶이 곧 돈으로 교환될 뿐만 아니라 삶을 위해 쓰는 시도 돈과 교환되니 삶과 시와 돈은 등가의 교환 은유의 계열로 묶입니다. 가난한 시인의 가계부는 매우 열악합니다. 미쓰리와 저녁 식사하고 영화 한 편 할 돈, 삶이 없으면 물론이러니와 올림픽 복권을 살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계좌가 부족한 돈을 분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2,100원이 나를 살아버린 것이다 라고 한 마지막 시구가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어머니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시 눈물은 왜 짠가를 쓴 시인의 전기적인 정보와 겹쳐 읽으면 돈에 의해 사라지는 시인의 실존적 처지에 무한 공감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거스르며 반자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인이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생활도 돈도 또 다른 것들도 특별한 수사학적 장치 없이도 시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한 시가 됩니다. 예전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한민복은 이를 고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한민복은 소박한 정서로 견디려 하지만 다 그런 마음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돈 때문에, 경제적 고난 때문에 많은 역경이 생겨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과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 그런 경제적 고난의 문제를 성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찬재입니다. 먼저 아서 밀러의 드라마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실 건데요. 1950년대 헐리우드를 열광케 했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었고 스미소니언 선정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섹시 심벌의 대명사로서 먼로에 열광하고 어떤 이는 관능과 지성을 겸비했던 인물로 추앙합니다. 영화평론가 유진아 선생이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추종했던 배우, 인민주의를 이상으로 삼아 인민이란 말을 좋아했던 배우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유진아 평론가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적인 매력을 전략적으로 남성 판타지 속에 투사하며 가부장적 할리우드 시스템 속에서 생존을 시도한 고독한 파워 페미니스트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여성이었으며 연기를 통해 자기 혁신을 꾀한 자아 실현의 의지를 갖춘 철학적 시인 같은 지성적 배우로 마릴린 먼로를 주목했습니다. 이런 마릴린 먼로에 대해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거리에 운집하여 자기가 옷을 잡아당기는 사람들에게 시 한 편이라도 낭송해주고 싶어 했던 시인이었다고 말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리고 따스한 마음까지 알아주었던 유일한 남자로 거론되기도 하는 그는 바로 극작가 아서 밀러였습니다. 1956년 7월 1일 그녀와 결혼하여 5년 동안 함께했던 밀러는 마릴린 먼로를 위해 시나리오 야생마와 여인을 1961년에 쓰기도 했고, 그녀와의 생활을 포함한 자전적 드라마 전락 이후를 1964년에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비극 작가란 삶의 바른 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한 아서 밀러는 초기부터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도덕적 약점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 극작가였고 도덕가였던 그는 한 개인의 비극과 불행이 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승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드라마가 대부분 인간 존엄성에 관한 극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밀러에게 1949년 플리처상의 영예를 가져다 준 세일즈맨의 죽음도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막이 오르면 곧 허물어질 것 같은 낡은 집이 무대 위에 전경화됩니다.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콘크리트 아파트 숲속에 둘러싸여 짓눌린 듯 낡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 집의 주인은 세일즈맨 윌리 로만입니다. 이런 집으로 그는 아주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돌아옵니다. 두 팔에 떨어질 듯 안겨있는 그의 무거운 가방은 사뭇 위태로워 보입니다. 무거운 가방 주인의 축 처진 두 어깨 사이로 경쟁적 삶에 찌들고 지친 피로감이 역력히 배어납니다. 온몸은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해파리 모양 흐느적거리지요. 윌리의 이름은 로맨입니다. 로맨,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런 이름이 이미 암시해 주듯 그는 욕망하는 기계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비인간적 힘에 마모되어 가는 부속품, 즉 무기력한 하층민의 전형입니다. 63세의 늙은 외판원인 그는 36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일찍이 그는 부지런히 일해서 타인들로부터 호감과 인정을 받으며 머지않아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한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비즈니스맨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희망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이가 바로 윌리였는데요. 그에게는 가정적이고 착한 아내와 믿음직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월부로 집 한 채도 마련했죠. 월부금은 곧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온전히 자기 몫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그의 과정은 밝은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 로만의 꿈은 욕망하는 기기가 작동하는 현실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점점 사이어가는 희미한 불꽃이었습니다. 성취도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는 세일즈맨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입은 점차 감소되고 그만큼 희망도 줄어들었습니다. 월부 판매를 주로 해왔던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월부 인생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하여 주당 $70를 받게 되지만 그가 지불해야 할 월부금이나 수리비는 $120에 달했습니다. 자동차든 냉장고든 첫 월부금을 내는 순간부터 마모되기 시작해서 완납할 무렵에는 이미 폐품이 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 제품을 월부로 들여놓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한마디로 월부의 악순환이었다고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윌리는 삶 자체를 폐품 저장소와의 경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같은 월부 품목만이 폐품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 자체도 폐품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로부터 전격적인 해고 통보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월부 인생으로 온몸이 노쇠해진 터라 세일즈 가방은 그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민하다 윌리는 회사에 내근을 신청하지요. 36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자기의 부탁이니 받아들여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장 하워드가 그를 가차없이 해고해버린 겁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욕망하는 기계의 절대 명제 앞에 인간적인 정리나 유대는 제대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기업주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변도 거의 무기력한 넋두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오렌지 속만 까먹고 껍데기는 내다버리실 참입니까? 사람은 과일 나부랭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렌지 속만 까먹고 껍데기는 내다버릴 참이냐. 그런데 오렌지 속이 돈이 되지 껍데기는 돈이 될 수 없다는 비정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는 무참히 버려집니다. 내던져진 폐기된 빈 껍데기 신세가 되는 거죠. 간절했던 미국인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미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부지런히 일했던 그 희망이 거의 소실되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희망을 걸었던 두 아들이 버려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배신감, 비애, 울분, 피로, 절망감 따위로 늙은 육체는 더 이상 헤어나기 힘든 회한과 광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렌지 속이 단단하고 꽉 차 있었던 또 희망이 있었던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의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희망과 행복의 조짐만은 분명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지금은 최악입니다. 모든 게 최악입니다. 희망적이었던 과거와 절망적인 현재 사이의 처지가 겹치면서 자기 인생의 촛불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음을 절망적으로 감지합니다. 절망감 속에서 그는 한밤중에 마지막 힘을 모아 엑셀을 밟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가 흔들거리며 과속으로 치닫지요. 자기 보험금이 자식들의 사업자금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 순간에 짧게 그러나 간절하게 희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도계가 어디쯤 올라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자살로 그의 월부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속 빠진 껍데기로 돈을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 기도였지만 그 또한 실패로 끝납니다. 그의 죽음에 따른 보험금은 고작 집의 마지막 월부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주택 융자 할부금이 마침내 끝났는데 그 집에 살아갈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월부 인생의 종말은 아주 고약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난 싸구려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호소하고 희망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세일즈맨일 뿐이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욕망과 자본주의라는 욕망하는 기계 사이의 아이러니, 그 영원한 부조와 불일치, 바로 여기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비극적 신화가 탄생하는 것일까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윌리 로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윌리 이후에도 마릴린 먼로가 그토록 옹호하고자 했던 낮은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많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린 사정 때문인지 아직 여러 곳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이 계속 공연됩니다. 여러분, 혹시 골목길을 걷다가 오렌지 껍질이 버려져 있더라도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십시오. 거기에 윌리 로만의 슬픈 영혼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 그 이후 혹은 오렌지 속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껍질의 사정과 관련해 아서 밀러의 비극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른바 자본세 시대의 비애와 우울을 생각하게 합니다. 방금 제가 자본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류의 현재 문명이 발생한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를 일컫는 홀로세, 지금 홀로세인데요. 홀로세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담론으로 인류세와 자본세가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은 199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네덜란드 화학자 크리천이 2000년에 제안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입니다. 인류가 운명을 일구고 자본주의를 팽창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한 결과 지구의 환경체계가 급격하게 균열된 결과 지구 환경과 인류가 투쟁 상태에 빠지게 된 시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이라는 책에서 호모 도미나투스라고 불리며 지구를 지배하는 인류는 과연 보편적 책임윤리에 입각하여 지구 살림을 위한 오이코스, 제대로 이제 살림하는 그런 오이코스에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본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인류가 그렇게 책임윤리에 입각해서 지구와 인류를 동시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자본세의 입장입니다.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제이슨 무어는 지구 생태 위기의 주범으로 인류가 아닌 자본주의를 지목합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식수위기, 금융위기, 일자리위기 등 21세기의 위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공통 원인이 바로 인간 자연을 비롯한 자연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본의 끝없는 축적을 특별히 우선시하는 관계들로 형성된 역사적 시대인 자본세에 살고 있다고 제이슨 무어는 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주장합니다. 즉 이게 이제 이 자본세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가장 싸게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를 성과를 거두려고 하죠. 이윤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죠. 자연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연과 환경은 나빠지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런 자본주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본세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아서 밀러의 세일즈의 죽음은 보다 이런 시기에 아주 넓고 깊게 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서 밀러의 희곡 드라마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셨는데요. 이 체코 프라하 출신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이건 단편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 이 돈과 삶의 문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서 밀러가 그린 윌리 로만의 운명은 과연 일부 예외적인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본세 시대에 그런 낮은 사람들의 우수와 죽음은 그 사례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도 그런 유형입니다. 월부 인생에 시달려 했던 윌리처럼 그레고르 역시 아버지가 진 빚더미로 인해 고통받다가 벌레로 변신하여 비극적으로 죽어갑니다. 빚진 자의 운명적 소외와 환멸적 우수의 풍경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 커다란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변신에서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한 것은 숙명적 굴레와도 같은 성격의 빚,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빚, 부채를 뜻하는 독일어의 슐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슐투는 그 두 번째의 그 뜻으로 죄 또는 원인적 과실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독일어에서. 여러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대목인데요.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빚, 부채가 도덕적,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죄 혹은 원인적 과실을 함축한다는 독일어권 사람들의 생각에서 퍽 의미심장한 삶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르가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파산한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일하는 가게 주인에게 빚을 짊어졌습니다. 이에 그레고르는 빚도 갚아야 하고 또 가족의 생계도 꾸려야 하는 처지여서 열심히 의류 외판원으로 일합니다. 상과대학을 나와 군대 생활을 마친 그레고르는 성실한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머지않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음악에 소질이 있는 누이 동생 그레텔을 음악학교에 보내줄 생각까지 하면서 나름의 희망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면 누이는 물론 모든 가족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단함도 잊은 채 외판 일에 매진하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그레고르는 전혀 반대의 처지가 된 셈입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왜 벌레로 변했는가 하는 데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구의 변신 논리에 입각한 이 느닷없는 변신 상황은 우리를 돌연 긴장케 합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의 기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여 급한 마음에 몸을 움직여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달린 발들은 제멋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7시가 지나도 출근하지 않는 그를 데리러 가게에서 지배인이 찾아옵니다. 부모님께 지배인은 왜 무단결근을 하느냐고 따지지요. 자신의 처지와는 아는 것 없이 밖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사태로 인해 그는 매우 비감해집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성실하게 일해왔건만 단 하루 출근을 늦게 한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것이 여간 섭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에게 뭐라도 변명하려 말을 해보지만 벌레의 웅거리는 소리뿐 전달될 리 만무합니다. 이어 지배인은 벌레로 변한 흉측한 모습을 보고 놀라 달아납니다. 어머니는 기절하고 아버지 역시 혼비백산하여 그를 방 안으로 몰아붙이지요. 이 과정에서 그는 다치게 되고 피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레고르는 벌레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자신이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던 누이 동생은 처음에는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 이내 진짜 벌레들이나 먹음직한 쓰레기 같은 음식만을 억지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난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큰 상처를 입게 된 그레고르는 점점 더 쇠약해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자신을 아들 또는
오빠로 대하기보다 한갓 벌레로 대합니다. 벌레 그레고르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소외된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지난 생활과 가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돈에 대한 절박했던 심정을 차분하게 토로하고 있는 대목은 우리들 가슴을 울리고도 남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시 그레고르의 걱정은 온 식구를 최악의 절망에 빠뜨린 그 사업 실패에 대해 식구들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잊게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최대의 열성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말단 사원에서 외무사원이 되었다. 외무사원은 돈벌이에서 물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일이 성공이 즉시 중개빚주로 현금이 되었다. 그가 집에서 그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놀라서 기뻐했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나중에도 그레고르는 온 식구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실제로 감당했던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지만 그런 시절이 적어도 그렇게 화려하게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식구들이나 그레고르나 그것에 습관이 되고 만 것이었다. 식구들은 고맙게 돈을 받고 그는 기꺼이 돈을 대주었지만 거기에 특별한 온정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없었다. 본문이었는데요. 그레고르에게 있어 돈은 전적으로 가족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는 법 없이 그 원인적 과실로서의 빚을 갚고자 노력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돈을 벌어왔을 때 가족들은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벌레가 되어 있는 현재 가족들은 그를 멀리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슬픈 회상입니까? 어찌 기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사과까지 던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5년 전 파산 당시 아버지는 무일푼 신세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래 그레고르는 더욱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 남은 돈으로 사장에 대한 아버지 빚을 보다 많이 갚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직장에서 벗어날 날도 보다 가까워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는 온통 자기에게만 무거운 짐을 떠넘긴 채 나몰라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건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아버지 처사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이후 이 집안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식모가 집을 나가고 일하지 않던 아버지는 어느 은행에 급사로 나가고 어머니는 삭바느질 부업을 시작했으며 누이 동생은 점원이 되었으나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마다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합니다. 예전의 희망과 행복을 다 사라지고 온통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살림에 보태겠다고 방 하나를 비워 세 사람의 하숙인을 들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하숙인들 때문에 집안의 잡동사니들은 모조리 그레고르의 방에 처박히게 되어 마치 쓰레기 적시장처럼 되고 맙니다. 그런 어느 날 벌레가 되어버린 그레고르의 존재가 그 하숙인들의 눈에 띄게 되어 그들마저 하숙비도 내지 않은 채 집을 나가고 맙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아버지는 물론 누이 동생까지 그레고르를 철저하게 경원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레고르는 빈사 상태로 세상을 등지고 말지요. 본래 그레고르가 죽자 아버지는 이젠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자며 전차를 타고 교회로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소설은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딸이 맨 먼저 일어나 젊은 육체를 쭉 펴자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새로운 꿈과 훌륭한 계획에 대한 확신처럼 생각되었다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결국 뭘까요? 카프카의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자본주의 경제의 희생양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는 가게에서는 믿음직한 세일즈맨이었고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벌레가 된 그는 철저한 소외자이며 해충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일 수도 없었으며 특히 아버지의 가학적인 공격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변신 전후에 보이는 이 같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부조리한 행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횡포, 소외 등의 밑바탕에 돈의 문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들과 오빠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돈을 사랑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존적 상황.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세일즈맨을 치부한 비인간적인 고용주의 태도, 욕망하는 기계인 자본주의의 거침없는 톱니바퀴, 이 정도라면 사람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벌레의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한민복 시인은 눈물은 왜 짠가를 비롯한 여러 시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가난해도 괜찮다는 가난의 철학을 소박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과 빈곤은 다르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게 빈곤이고 원하는 것이 없는 게 가난이다. 바꿔 말하면 원하지 않으면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마음을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의 균형을 생각해 보아라. 적게 취하고 적게 버리면 균형이 맞춰진다. 마음속 저울의 균형에 맞춰진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유하게 산다. 이거는 한민복 시인에게 듣는 위로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는 필경 자본세 시대를 거스르는 소박한 시인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본세 시대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를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과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비극적인 어조로 호소합니다. 윌리처럼 작고 낮은 사람들을, 그레고르 잠자처럼 벌레 취급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문학 상상력을 보입니다. 취약성에 처한 이들에 대한 돌봄의 윤리에 대해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위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윌리 같은, 혹시 잠자 같은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웃들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